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편의 경제재난 영화, 국가부도의 날과 빅쇼트를 비교해보려 합니다. 저는 국가부도의 날을 봤을 때 빅쇼트를 상당히 많이 따라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둘 다 각자의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을 다룬 경제영화지만 두 영화 사이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을 해석하는 깊이나 인물 구성, 제작진의 경제적 이해 수준에서 큰 차이가 나는 영화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국가부도의 날은 빅쇼트를 따라했지만 왜 그만큼의 설득력은 얻지 못했는지 하나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빅쇼트에서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에 베팅한 마이클 버리와 스티브 아이즈먼이 위기를 예측하고 CDS를 매수합니다. 이 둘은 모두 실존 인물이면서 위기 때 큰 수익을 거두었고 국가부도의 날 윤정학의 모티브가 된 인물들입니다. 유아인이 연기한 윤정학이라는 캐릭터는 실존이 아닌 허구의 인물을 입히면서 윤정학도 당시 한국의 위기를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베팅을 해 큰 돈을 벌었다는 설정까지 동일합니다. 당시 한국에는 제대로 된 금융 전문가들이 거의 없어서 미국처럼 저런 실존 인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부도의 날에서 윤정학이라는 가상의 캐릭터를 집어넣어 따라한 것까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윤정학이 당시 한국의 위기를 예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묘사는 실제 투자자의 관점으로 볼 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빅쇼트와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영화 초반 부분에서 윤정학은 라디오 방송에서 요즘 경제가 너무 안 좋다라는 소리를 듣고 바로 한국의 위기를 예측하고 나라가 망할 거라고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데 베팅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이익을 보는 포지션을 잡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예측과 그것을 달성해가는 시간차에 대한 현실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빅쇼트에서 마이클 버리는 2005년부터 이미 미국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거품이 끼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가 발견한 건 단순한 뉴스나 분위기가 아니라 모기지 대출, 특히 서브프라임의 구조적인 위험이었죠. 그는 수많은 대출 계약서 조항까지 하나하나 읽고 통계 수치를 분석해 근본적인 붕괴 위험을 예측했습니다. 즉, 위기 발생 수년 전부터 미리 긴 시간 동안 연구하고 확신을 얻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버블이 꺼지기 전까지 오히려 본인이 주변인들에게 조롱받고 투자자들의 압박까지 받는 긴 심리적 고통이 묘사됩니다. 빅쇼트의 현실성 고증은 그런 위기를 예측하는 투자가 버블이 천천히 만들어지며 붕괴도 갑자기 오기보다는 조짐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위기를 확신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려주죠. 이는 경제가 무너져서 거기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것이 현실에선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고증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윤정학은 그냥 라디오에서 요즘 경제가 안 좋다는 방송을 듣고 감이나 촉으로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환위기가 닥쳐오고 환율이 폭등합니다. 제작진은 경제와 투자에 관해서 너무 현실성이 없었죠. 경제위기나 버블 붕괴는 단순한 감이나 뉴스 한두 개로, 그러니까 촉만으로 맞추는 게 아닙니다. 빅쇼트는 위기를 읽는 데 걸리는 긴 시간과 예측 이후 고통의 시간을 설득력 있게 묘사합니다. 국가부도의 날은 위기 예측을 너무 쉽게 경제위기의 본질적 복잡성, 장기성을 무시한 어설픈 전개를 보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국가부도의 날에서 한국은행과 정부가 보인 대립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이 영화의 아쉬운 점은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사건을 가지고 관객들에게 경제적 지식과 이해를 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선악구도로 구성하다 보니 당시 한국은행과 정부가 보인 입장을 완전히 반대로 왜곡한 것인데요. 영화에서는 한시연 역을 맡은 김혜수가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IMF 구제금융을 반대한 것으로 나오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IMF를 추진하려 하는 모습으로 전형적인 선악구도의 전개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완전히 반대인데요. 당시 한국은행은 IMF를 먼저 제안했으며 반면 정부는 구제금융 신청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안을 찾아 IMF행을 최대한 막으려 했습니다. 즉 현실에 맞게 영화 스토리를 썼다면 한시연이 IMF가 답이라고 주장하고 정부 관계자인 박대영이 그 제안을 거부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작중에선 미국과 IMF를 악의 축으로 묘사하고자 하니 당연히 주인공이 IMF를 지지하는 스토리를 쓸 수가 없던 거죠. 세 번째 대목이 두 영화를 만든 제작진의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인데요.
오늘 영상 내용의 핵심이자 제가 이 콘텐츠를 올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부도의 날에서 윤정학은 위기가 현실화되자 정부와 이해 관계자들이 지금쯤 팍 터지게 싸우고 있을 거라 하죠. 그러면서 만약에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의 포지션은 망하고 휴지가 될 거라고 발언합니다. 경제와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관객들은 IMF로 가지 않았어야 하는 게 당시 한국을 살리는 길이었고, IMF로 가는 것이 윤정학이 나라 망하는 데 베팅하는 최적의 조건이 되는구나 하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윤정학의 주장대로 정부가 만약에 IMF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자신들의 환율 폭등 포지션에 방해가 됐을까요? 또 한시연이 정부와 담판을 짓는 과정에서 우리는 IMF를 가지 않고 차라리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윤정학의 포지션과 관련해서 정말로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한데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제작진은 경제 역사나 금융에 대한 이해도 없이 너무 선악의 구도로 전개를 풀어가다 보니 저렇게 마치 IMF로 가지 않는 것이 윤정학의 포지션이 망한다고 주장하게 만든 건데요. 제작진이 조금이라도 자료를 찾아보고 영화를 만들었다면 당시 한국이 진짜로 망하는 시나리오는 정부가 끝까지 IMF를 거부하고 채무불이행 선언인 모라토리엄을 했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야 환율이 2,000원이 아니라 훨씬 폭등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정지 상태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경제적 기본 메커니즘은 IMF를 가서 윤정학의 주장대로 환율이 폭등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 한시연의 주장대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어야 외채에 대한 디폴트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시장은 패닉과 함께 환율이 훨씬 폭등했을 거란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미국과 IMF는 악마이기 때문에 실제로 윤정학이 어떤 상황이 돼야 정말로 더 큰 이득을 보는지 현실에 대한 고찰이 없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빅쇼트는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고뇌와 싸움을 담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와 마크 바움의 펀드는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를 예측하고 신용부도 스와프를 매수하지만 이들에게 상품을 판매한 월가와 신용평가사들의 현실 조작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고통을 당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정직한 시장이라면 대출이 부실화되고 연체율이 증가하면 CDS의 프리미엄이 오르면서 마이클 버리와 마크 바움이 수익을 보는 상황이 발생해야 하지만 월가는 현실을 조작하여 프리미엄을 낮게 유지했죠. 그래서 영화 빅쇼트는 당시 미국 금융시장의 시장 조작으로 인해 합리적인 분석이 통하지 않았다는 당시 미국의 구조적 왜곡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우리 영화 국가부도의 날처럼 정부가 IMF를 가지 않으면 내 포지션이 망한다는 윤정학의 어이없는 소리 같은 건 하지 않게 되죠. 1998년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계기는 결국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에서 비롯됐습니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러시아도 자금 조달이 힘들었습니다. 96년도엔 25달러였던 국제유가가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12달러까지 폭락하면서 러시아의 재정을 더 힘들게 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한국뿐만이 아닌 당시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러시아에게까지 영향을 준 것이죠.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닌 자원을 수출하는 나라인 러시아조차도 1998년 당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환율이 달러당 6루블에서 24루블로 4배나 폭등하게 됩니다. 과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한시연의 주장대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면 당시 우리 환율이 2,000원에서 끝났을까요? 제 지난주 영상 내용에 언급한 대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 고작 2,000억 지방정부 채무조차 모라토리엄 비슷한 선언을 하자 한국판 미니 금융위기가 생겼고 CDS 프리미엄의 급등과 다른 지방채, 회사채 시장까지 망가지며 유동성 위기가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설명했었죠. 과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가 600억 달러에 달하는 단기 외채와 1,600억 달러를 넘기는 총외채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면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작 강원도지사의 지방정부 채무에 관해서도 그 정도 위기가 생겼는데 국가 전체의 달러 빚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IMF로 가지 않았다면 경제적 충격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